맹자 읽어주는 군. 풀이와 낭송 이천승. 공손추 하 첫 번째. 마음의 화합이 제일이다. 아무리 좋은 때와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화합된 마음으로 똘똘 뭉치는 인화 단결이 중요함은 물론입니다. 그때 자주 사용하는 천시와 지리 그리고 인화라는 말은 바로 맹자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시기적절한 천시가 지세의 유리함만 못하고 지세의 유리함이 백성의 화합된 마음인 인화만 못하다. 가장 적은 삼리 되는 성과 그것을 둘러싼 칠리 되는 곽을 포위하여 공격해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포위하여 공격하다 보면 반드시 천시의 좋을 때를 얻기도 하겠지만 이기지 못하는 것은 천시가 지세의 유리함만 못한 것이다. 성은 높고 연못은 깊으며 병기와 갑옷은 견고하고 날카롭고 군량미는 넉넉하지만 이를 버리고 떠나는 것은 땅의 이로움이 화합된 마음인 인화만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옛말에 백성을 구분하되 국경의 경계로서 하지 않으며 국가를 견고히 하되 산과 계곡의 험난함으로 삼지 않으며 천하를 호령하되 병기와 갑옷의 예리함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어진 정치를 행하여 화합으로 이끄는 올바른 길을 얻으면 도와주는 이가 많고 바른 길을 잃으면 도와주는 이가 적을 것이다. 도와주는 이가 아주 적어 인심을 잃으면 친척까지도 배반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도와주러 오겠는가? 도와주는 이가 매우 많으면 천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온 천하가 따르는 힘으로써 친척도 배반하는 저들을 공격한다면 저들의 백성이 다 나의 자제가 되는 것이니 누가 나와 더불어 대적하려 하겠는가? 그러므로 군자는 싸우지 않을지언정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다. 전국의 틈새를 엿보며 유리한 여건을 차지하기 위해 골몰했던 것이 전국시대의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맹자는 그에 앞서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 보다 근본임을 주장합니다. 인심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하늘의 좋은 때를 얻거나 지세의 유리함이 있더라도 필승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천시와 지리와 인화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인화입니다. 공손추 하 두 번째. 큰 일을 하려거든 직접 오세요. 제 나라에 있을 때 맹자는 손님으로 대우받는 스승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녹봉을 받고 벼슬 하는 현직에 있는 사람과는 다른 입장이었죠. 따라서 왕은 자신의 신하를 부리듯 마음대로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맹자가 왕에게 조회하려 하였는데 왕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사람을 시켜 핑계를 대며 말합니다. 과인이 찾아뵙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감기가 들어 바람을 쐴 수 없군요. 내일 아침에 신하의 조회를 보려 하는데 선생께서 한번 오셔서 과인으로 하여금 만나볼 수 있게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불행히 병이 들어 조회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왕이나 맹자 모두 병을 핑계로 만남을 보려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맹자는 그 다음날 대부인 동곽씨 집으로 조문을 갔습니다. 제나라 왕으로 하여금 자신이 병이 난 것이 아님을 은근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왕이 먼저 찾아오라는 것이지요.
제자인 공손추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의심하였습니다. 어제는 병이 있어서 조회할 수 없다고 하고 오늘 갑자기 조문을 가니 어제 병 때문에 조회할 수 없다는 것은 거짓으로 핑계댄 것이 분명하니 옳지 않습니다. 어제 병이 있다가 오늘은 나았으니 조문 가지 못할 것이 뭐 있겠느냐. 제자 역시 스승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왕은 맹자가 병이 나지 않은 것을 모르고 사람을 시켜 병문안을 하고 의원도 딸려 보냈습니다. 맹자의 의도도 모르고 왕의 사신들이 찾아오자 제자들은 다급해졌습니다. 맹자에게 수학하고 있던 맹중자가 둘러댑니다. 어제는 왕의 병이 있었으나 마침 병이 있어서 조회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병이 조금 나았기 때문에 바삐 조회에 나갔는데 지금쯤 조회에 이르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두어 사람을 급히 시켜 맹자가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돌아오지 말고 조회에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병들어 뗄나무조차 할 힘이 없다는 채신지우라는 품격 있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맹자를 변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맹중자의 미봉책이 맹자의 본래 의도를 오히려 애매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미 시간이 지체되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맹자는 대부인 경추씨 집에서 하룻밤을 쉬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왕에게 간접적으로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어진이를 제대로 대우해야 된다는 맹자의 취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경추씨는 맹자의 왕에 대한 불순한 태도를 지적합니다. 가정에서는 부자와 밖에서는 군신이 인간이 지켜야 될 큰 윤리입니다. 부자는 천륜으로 은혜를 주로 하는데 군신 사이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니 공경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왕께서 선생에게 공경하는 것을 보았으나 선생께서 왕을 공경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대는 내가 왕을 공경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 나라 사람들은 다만 왕을 받들고 순종하는 것만 공경으로 알고 인의 도덕으로서 왕과 더불어 말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인의를 아름답게 여기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임금은 다만 업적과 이익만 알기 때문에 인과 의를 더불어 말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니 이는 그 임금을 하찮거나 소홀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공경하지 않음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요순의 도가 아니면 감히 왕의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으니 그러므로 제 나라 사람들 가운데 내가 왕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는 이가 없습니다. 어찌 나에게 왕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말 모를 일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기에 아들은 아버지가 부르는 걸 들으면 예 하고 빨리 대답할 것이며 신하는 임금이 명하여 부르는 것을 들으면 수레에 멍해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달려간다고 했으니 임금의 명에 급히 나가는 것이 예법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은 장차 조회하려다가 임금이 부르는 명을 듣고도 곧장 조회에 나가지 않았으니 선생의 태도는 예기의 설과는 조금 다른 듯합니다. 저는 이것이 선생이 왕을 공경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왕께서 부르는데 가지 않은 것을 그대는 공경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별도의 이유가 있어 그런 것이니 예법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증자는 진나라와 초나라의 부유함은 내가 따를 수 없다. 그러나 저들이 부유함을 가지고 나를 대하면 나는 나의 인으로서 대하며 저들이 벼슬을 가지고 대하면 나는 나의 의를 가지고 대할 것이니 내 어찌 부족함이 있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의로움에 맞지 않는 것을 증자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두가 존경하는 것에 세 가지가 있으니 벼슬이 높은 것이 그 하나요, 나이가 많은 것이 그 하나요, 덕이 온전한 것이 그 하나입니다. 조정에 있어서는 벼슬을 구분하여
귀천이 뒤섞이지 못하도록 하니 벼슬자리가 가장 귀합니다. 마을에서는 나이에 따라 아이와 어른이 서로 문란하지 않도록 하니 나이를 높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세상을 도와서 만민의 어른으로서 교화를 베푸는 것은 오직 덕이 있는 자라야 할 수 있으니 덕이 높은 이를 숭상하는 것입니다. 덕은 증자가 말씀하신 인과 의이니 이것은 부유함과 벼슬보다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정에서 높이는 벼슬 하나만을 가지고서 어찌 나이와 덕이 높은 사람에게 거만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왕의 부름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경추 씨는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것을 공경스러운 행동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맹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맹자는 진정성 없는 태도로 왕을 모시는 그대들이야말로 신하의 자세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공경이란 자잘한 예법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왕이 제대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나이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자신처럼 덕망 있는 현자를 과시하지 말라는 당당함도 엿보입니다. 지위가 높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그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장차 크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군주는 반드시 공경하고 우대하며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신하가 있었고 국가 사직과 백성에 관한 일이 있으면 직접 나가서 만나 보았던 것입니다. 신하된 자가 임금으로 하여금 이같이 공경하고 예로 대접하도록 하는 것이 어찌 제 스스로 존대함을 받고자 그런 것이겠습니까? 서로 덕을 높이고 도를 즐기려는 것입니다. 임금이 덕을 높이고 도가 있는 일을 즐거워함이 이 같지 않다면 더불어 할 만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큰 일을 할 임금이 신하를 함부로 부르지 않고 도로서 자중하는 신하 역시 임금에게 불려가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탕왕은 이윤을 스승 삼아 섬겨 배운 뒤에 그를 신하로 삼았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도 천하의 왕이 되신 것이며 황공은 관중을 스승 삼아 섬기고 배운 뒤에 그를 신하로 삼았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도 패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의 천하는 땅이 비슷하고 정치도 비슷해서 서로 뛰어나지도 못하고 고만고만한 상황입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가르쳐서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신하로 삼기 좋아하고 자기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신하로 삼기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탕왕이 이윤에 대해서나 황공이 관중에 대해서나 감히 함부로 부르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관중도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신하처럼 부른단 말입니까? 미행자는 자신의 의견이 정당하다면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왕에게 서운함도 있었겠지만 이를 계기로 그는 현자를 대우하는 예에 대하여 말합니다.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부리려 하지 말고 덕을 높이고 도를 즐기는 보다 큰 마음으로 현자를 모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맹자는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지식인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속에 얽매인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진정성을 갖추고 직접 찾아오시오. 공손추 하 세 번째. 선물인가 뇌물인가. 유학자의 경제관은 때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너무도 청렴결백하여 재물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익 앞에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공자의 견리사의 정신을 떠올리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자의 정신적 계승자로서 맹자는 어떠했을까요? 어느 날 맹자의 제자 진진이 묻습니다. 앞서 제나라에서 왕이 100일가량의 좋은 금을 주자 받지 않으셨고, 송나라에서는 70일의 금을 주자 받으셨고, 설나라에서도 50일의 금을 주자 받으셨습니다. 앞서 받지 않은 것이 옳다면 지금 받은 것이 잘못일 것이고, 지금 받은 것이 옳다면 앞서 받지 않은 것은 잘못일 것이니,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이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 옳다. 사양하고 받는 것이 어찌 일정함이 있겠는가? 오직 의리에 따라 행동할 뿐이니 옳거나 그르거나 말할 것이 없다. 내가 송나라에 있다가 장차 다른 나라로 가려고 했는데 예법에 따르면 멀리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노자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경비를 충당하였다. 그러므로 송나라 임금이 노자로 준다고 하면서 금을 예로서 주매 의리에 받을 만함으로 받은 것이니 내 어찌 받지 않겠는가? 또한 설나라에 있을 때에는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 신변을 보호해야 될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설나라 임금이 내가 경계하는 마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방비하는 군사를 마련하도록 주었으니 이건 역시 의리에 받을 만한 일이니 내 어찌 받지 않겠는가? 반면에 제나라의 경우는 그처럼 멀리 가거나 경계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님에도 재물을 주는 것은 재물로서 매수하려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은 이에 마음이 동하여 재물을 취할 것이지만 어찌 의리를 지키는 군자가 재물에 농락당할 것이겠는가? 이것이 내가 받지 않은 까닭이다. 군자는 사양하거나 받는 것을 오직 의리에 마땅한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니 이 때문에 다 옳다고 한 것이다. 똑같이 주는 재물이지만 맹자는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먼 길을 떠나는 노잣돈으로 혹은 신변 보호를 위해서 받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매수하려고 주는 명분 없는 돈은 결코 받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무엇인가를 보내올 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물인가, 뇌물인가? 공손추 하 네 번째. 모두 내 잘못입니다. 맹자가 제나라의 평육 땅에 가서 백성들의 생활이 공궁함을 보고 그곳을 다스리는 대부인 공거심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군대위에서 창을 가진 군사가 행진할 때 하루에 3번이나 대우를 이탈한다면 병법으로 죽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사가 한 번이라도 대우를 이탈하면 병법에 따라 죽여야만 하지요. 어찌 3번이나 기다리겠습니까? 군사의 행렬을 따르는 것은 군사의 대오요. 신하의 직책을 지키는 것은 신하의 대오입니다. 신하로서 그대가 대우를 잃은 일과 같은 경우가 또한 많습니다. 그대의 직분은 백성을 기르는 데 있는데 이제 흉년을 당하여 나이 들고 병든 자는 개천과 구렁에 굴러다니고 장정은 사방으로 흩어져 먹을 것을 구하는 자가 몇천 명이나 됩니다. 백성이 이렇게 죽고 떠도는 것은 그대가 직분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의 법도에 따르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백성이 죽고 흩어지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왕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나라 창고의 곡식을 감히 마음대로 내놓지 못하고 백성의 세금을 감히 마음대로 줄일 수도 없습니다. 이 일은 왕의 정치가 잘못된 것으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여기에 남의 소와 양을 받아서 기르는 자가 있다고 할 때 그는 반드시 소와 양을 기를 땅과 목초를 구하여 기를 것입니다. 만일 목장이나 목초를 구하지 못하면 소와 양을 도로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두커니 서서 그 소와 양이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요? 그대가 임금에게 청하여 창고의 곡식으로 백성을 구휼하지 못하고 앉아서 백성이 죽는 것을 보고 있으니 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아이쿠, 백성을 기르는 저의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저 거심의 잘못입니다. 평육에서 제나라 수도로 돌아온 맹자는 왕을 만나서 대부인 궁궐신과 주고받은 당시의 대화를 말합니다. 제가 왕의 도읍을 다스리는 대부 5사람을 아는데 그 직분을 잃은 죄를 아는 자는 오직 공고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말을 마친 맹자는 자신이 공고심을 꾸짖은 말과 공고심이 자책하는 말을 일일이 왕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묵묵히 듣고 있던 왕이 말하였습니다. 이는 과인이 정치를 잘못한 죄입니다. 맹자는 제나라 왕에게 대부 공고심의 일을 꺼내 우회적으로 그 스스로가 깨닫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위탁받은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신하나 그 명령을 내리던 왕 역시 민심 위반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기에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을 나의 탓으로 말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알았다고 상황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맹자는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공손추 하 5번째. 상황에 따른 책임의식. 바둑을 둘 때 훈수꾼이 수를 잘 읽는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다르기도 하겠지만 이기건 지건 결과에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맹자를 헐뜯는 사람들은 정작 맹자 자신은 왜 그처럼 책임 있는 행동을 못하느냐 비난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올곧고 당당함을 추구했던 그였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맹자는 제나라 대부인 지화의 선택을 독려하며 말합니다. 그대가 영구 고을을 다스리는 것을 사양하고 형벌을 다스리는 사사벼슬을 왕에게 요청한 것은 이치에 맞는 그럴듯한 행동입니다. 사사는 왕을 가까이 모시기 때문에 왕이 내린 형벌이 마땅하지 않다면 책임지고 왕에게 말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가 된 지 수개월이 지나서 왕이 했던 형벌의 잘잘못을 제법 들었을 터인데 아직도 간하고 있지 않으니 이는 그대의 처음 뜻과는 서로 다릅니다. 맹자의 말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점차 초심을 잃어가던 지화에게는 자극적인 말로 다가섰을 것입니다. 이후 맹자의 말에 감동한 지화는 보다 자신감 있게 형벌의 시행이 적절하지 못한 점을 왕에게 간언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나 왕이 지화의 말을 따르지 않자
그는 벼슬을 대놓고 떠나버립니다. 유학의 기준에 따르면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의로운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제나라 사람들은 지화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시에 맹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냅니다. 맹자는 지화로 하여금 당연히 말할 때는 반드시 말하게 하고 당연히 갈 때는 반드시 떠나가게 하였으니 지화로 하여금 거취를 분명히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자기는 제나라에 있으면서 도가 행해지지 않는 현실에서 떠나가는 결단을 못하니 스스로의 처신이 잘하는지 모르겠다. 어찌하여 다른 사람의 거취는 분명히 하고 자기의 거취는 어둡게 하는가? 제자인 공도자를 통해 이러한 비판을 접한 맹자는 유학자의 처세에 대해 말합니다. 저마다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신하된 자가 관직을 맡으면서 권력의 힘 앞에서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다면 떠나가야 하고, 언론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는 자신의 말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떠나야 한다고 들었다. 두 경우에 떠나지 않으면 일도 없이 공연히 먹기만 하는 것이다. 나의 처지는 제나라의 관직을 맡은 것도 아니요 언론을 책임질 자리도 아니니 나의 진퇴에 거리낄 것이 없다. 어찌 선택의 폭이 넓고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다소 자기 방어적인 궤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대부인 지화에게는 왕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안 되면 떠나라는 원칙을 말하지만 맹자 자신의 경우는 관직을 맡은 것도 아니고 언론을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변칙이 가능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만한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공손추 하 여섯 번째 소인과의 거리 두기. 맹자는 제나라의 경이 되어 왕을 대신해 등나라로 조문 갔습니다. 경이라는 벼슬을 말했지만 실은 맹자는 어디까지나 손님으로 대우받던 빈사였고 외교적 관례에 따라 조문 갔던 외교 사절단의 단장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왕은 자신이 총애하던 합고을의 대부인 왕환을 부사로 삼아 맹자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왕환은 아침 저녁으로 맹자를 보았지만 맹자는 제나라에서부터 등나라를 갔다 오기까지 예법에 따라 이웃나라를 조문하러 가는 사신의 일에 대해 왕한과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이는 평소 왕한의 사람됨이 더불어 말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즉 소인배답다는 생각 때문에 엄격히 거리를 두고 말을 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공손추는 질문합니다. 대부인 왕하는 외교적인 조문을 위해 임시로 제나라 경이 되었으니 그 지위가 작지 않으며 제나라와 등나라에 오가는 길이 가깝지도 않은데 갔다가 돌아오기까지 그와 더불어 전혀 사신의 일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이미 혹자가 그것을 잘 처리하고 있으니 내 어찌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만일 그가 부사로서 사신의 일을 잘못하였다면 그때마다 말하였을 것이다. 이제 실무를 맡은 유사가 조문의 예법에 따라 일을 잘 처리하였으니 그와 무엇을 상의하겠는가? 맹자는 왕한과의 동행이 다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왕한을 소인배로 여겼기에 엄격함을 잃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왕의 명령이 있었기에 형식은 따르되 실질까지도 함께 할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왕을 만난 왕한의 귀국 보고가 어떠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공손추 하 일곱 번째. 마음이 허락하지 않네요. 육아는 예법을 중시하고 특히 상례의 정성을 다합니다.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상례에서 낭비다 싶을 정도로 재물을 쓰면서 하나라도 더해 드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예법에 따른 형식만 치중하는 듯한 모습은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는 왜 그토록 상례의 정성을 다하는 것일까요? 맹자는 장례에서 사용한 관의 크기와 형식에 대해 말합니다. 바로 자신의 어머니의 장례였기에 솔직한 마음이 묻어납니다. 제나라에서 지내던 맹자는 모친상을 당해 누나라로 장례를 모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장례가 끝난 후에 제나라로 돌아오다가 영일한 고을에서 머물 때 장례를 주관했던 제자 충우가 질문합니다. 선생님께서 지난날 모친상을 당하셨을 때 별로 재주가 없는 저에게 목수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때는 일이 급하고 선생님께서 크게 애통해 하시기에 감히 묻지 못했는데 이제 여쭙고 싶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관의 나무가 너무 좋은데 상을 치르는 것이 매우 지나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시신을 물을 때는 관과 그것을 담는 곽을 사용하는데 아주 옛날에는 관곽의 두껍고 얇은 것에 일정한 한도가 없었다. 주공이 예법을 제작한 중고시대에 이르러 관은 7촌을 쓰고 곽 또한 그에 걸맞게 해서 천자로부터 일반 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예법을 사용하였다. 단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해야만 견고하고 두터워서 오래 가므로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모친상에 썼던 나무는 예법에 부합되어 내 마음이 편안하였으니 어찌 너무 좋은 것을 사용했다고 의심하는가? 후하게 하고 싶어도 예법에 가로막혀 할 수 없으면 마음에 기쁠 수 없으며 궁핍하여 재력이 없으면 기쁠 수 없는 것이다. 예법대로 할 수 있고 또 재력도 있으면 옛 사람들이 모두 후하게 썼으니 내 어찌하여 홀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또한 관의 나무가 견고하고 두껍게 하여 오래도록 죽은 이를 위하여 흙이 그 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면 자식의 입장에서 기쁘고 만족하여 마음을 다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내 들으니 군자는 천하의 재물을 아까워하기 때문에 그 어버이에게 검소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내가 관곽의 목재를 아름다운 것으로 쓴 것은 바로 자식된 마음을 다하여 부모의 상에 감히 야박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맹자는 상을 치르는 예법에도 어긋나지 않고 그것을 치룰 만한 재력도 있었으니 조금 화려하더라도 굳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관을 견고하고 두텁게 만든 것은 혹시라도 부모의 시신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불편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세상의 이목 때문에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사람됨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공손추 하 여덟 번째. 함부로 나서지 마세요. 천하의 질서를 꿈꾸던 맹자로서는 권력의 사적 이양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임된 권력은 마음대로 주고받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나라 신하인 심동이 개인적으로 이웃 연나라를 쳐도 되냐고 묻자 맹자는 답합니다. 괜찮을 것이다. 제후의 토지와 인민은 천자에게 받은 것이고 앞 시대부터 전해온 것이므로 임금인 작회가 개인적으로 연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신하인 자지도 천자의 명을 듣지 않고 사사로이 연나라를 작회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기에 벼슬을 구하는 자가 있는데 자네가 그 사람을 좋아하여 임금에게 고하지 않고 사사롭게 자네가 가진 복록과 벼슬을 주며 벼슬을 구하는 사람 역시 임금의 명의 없이 사사롭게 자네가 주는 것을 받는다면 옳겠는가? 천자의 토지를 사사롭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어찌 이와 다르겠는가? 연나라 임금과 신하는 진실로 왕법에 의해 반드시 쳐도 될 것이다. 기회를 엿보던 제나라는 결국 연나라를 정벌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맹자가 제나라에 권하여 연나라를 치게 했다는 말이 사실인지를 묻자 맹자는 왜곡된 자신의 뜻을 해명하였습니다. 아니다. 심동이 연나라를 정벌해도 되느냐고 묻기에 내가 된다고 답하니 그가 내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마침내 친 것이다. 만약 저 사람이 누가 정벌할 수 있겠냐고 물었더라면 나는 죄를 칠 만한 하늘의 관리인 천리가 된다면 정벌할 수 있다고 답했을 것이다. 진실로 천리가 아니면 이는 포악한 것으로 포악한 것을 바꾸는 것이니 또한 옳지 않다. 비유하자면 만일 사람을 죽인 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러한 살인자를 죽여도 됩니까? 하고 물으면 곧 된다고 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법을 담당한 사사라는 관원이라야 죽일 수 있다고 답했을 것이다. 만일 법을 담당한 관원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죽인 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연나라는 비록 칠만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제나라는 연나라를 칠 입장이 못 된다. 제나라로서 연나라를 치면 이는 연나라로서 연나라를 치는 것과 같다. 내 어찌 권유하였겠는가? 맹자가 보기에 연나라의 사적인 권력 이양도 문제이지만 아무나 함부로 바로잡겠다고 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권력은 또 다른 폭력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사사로움을 넘어선 하늘의 관리인 천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경계선을 따지는 맹자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공손추 하 아홉 번째. 변명할 때 변명하세요. 제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한 일은 맹자에 흩어져 소개되어 있는데 이 글은 그 결론에 해당하는 글처럼 보입니다. 제나라가 연나라를 취한 지 2년 후에 연나라 사람은 태자인 평을 왕으로 세우고 제나라를 배반하였습니다. 제나라 군대가 연나라 백성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는 등 점령군의 만행을 저질렀고 이는 역으로 연나라의 단합을 유도했던 것이지요. 제나라 왕은 이전에 맹자가 백성의 마음을 따르라거나 연나라에 임금을 세우고 떠나라고 권유했던 일이 떠올라 맹자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대부인 진가가 왕을 위로한답시고 말합니다.
왕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왕께서는 스스로 주공과 비교해서 누가 더 인자하며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가? 내 어찌 감히 주공을 바라겠는가? 옛적에 무왕이 주공을 이기고 주의 아들 무경을 세워서 은나라 후사를 잇게 하였고 주공이 형인 관숙을 시켜 은나라를 감시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주공이 죽고 어린 상황이 임금이 되매 관숙이 은나라의 무경과 음모하여 주나라를 배반하였으니 주나라를 배반한 자는 관숙이고 관숙을 부린 자는 주공입니다. 만일 주공이 미리 배반할 것을 알고도 시켰다면 이는 관숙을 죽을 곳에 넣는 것이므로 매우 어질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배반하려는 것을 모르고 잘못시켰다면 이는 먼저 앞의 일을 내다보는 밝음이 없는 것이니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질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곧 지혜롭지 않은 것이 되니 인과 지는 주공도 다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왕이시겠습니까? 제가 맹자를 뵙고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진가는 맹자를 뵙고 주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말을 꺼내자 맹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주공은 옛날에 성인이십니다. 관숙으로 하여금 은나라를 감독하게 하였는데 관숙이 은나라를 가지고 배반했다 하니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공은 장차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시킨 것입니까? 알지 못하셨겠죠. 만일 알았다면 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인도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경우라면 미리 그 악한 것을 헤아려 마땅히 사람을 잘못 부리는 과실이 없었을 것이지만 주공은 아우이고 관숙은 형이므로 주공이 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고 맡기신 것입니다. 실로 중간의 병고가 이에 이를 줄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니 그런즉 주공의 과실은 또한 천리와 인정의 지극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마땅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관숙의 일은 성인의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허물에 대처하는 것이 또한 옛날과 지금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옛날의 군자는 허물이 있으면 고치고 다시 반복하지 않았는데 오늘날의 군자는 허물이 있으면 고치지도 않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옛날의 군자는 허물은 일식과 월식처럼 백성이 다 보고 고칠 경우에 회복되어 해와 달처럼 다시 밝아 백성이 우러러 보았습니다. 지금의 군자는 다만 따를 뿐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꾸며대며 변명합니다. 사람인지라 잘못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잘못을 고치려는 개과천선에 달려 있습니다. 제선왕은 어부지리로 얻은 연나라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상황을 후회하고 있었지만 신하들은 비록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침략의 정당성을 애써 변호하고 있습니다. 성인도 실수가 있다는 논리로 말입니다. 맹자는 동기의 순수성 여부 차원에서 반박하면서 왕의 실수를 변명으로 변호하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진정으로 주군을 위하는 행동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손추 하 10번째. 농단하지 맙시다. 맹자는 제나라에서 비록 정식으로 녹봉은 받지 않았지만 신하의 유치에서 오래 있어도 도가 행해지지 않자 이에 신하의 자리를 돌려주고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왕은 맹자를 만나서 만류하고자 합니다. 지난날에 뵙기를 원했으나 그럴 수 없었는데 모시게 되자 조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과인을 버리고 돌아가신다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이 뒤로 계속해서 선생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다른 날에 제 나라에 올지는 기약할 수 없어서 감히 왕께 청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뵐 수 있게 되기를 진실로 원하는 바입니다. 맹자가 제 나라에 온 것은 도를 행하려는 것이요. 그가 떠나려는 것은 도가 시행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왜 떠나는 것인지 왕의 면전에 대놓고 말하지 않고 할 일 없이 집만 꾸리고 있었죠. 차마 냉정하게 떠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왕은 신하인 시자를 시켜 다시 한번 만류하고자 합니다. 내가 맹자를 높이 대접하였지만 기꺼이 머무르려 하지 않으니 필시 나의 존경함이 극진하지 못해서 그럴 것이다. 나는 도성의 한가운데에 맹자가 거처할 집을 지어주고 제자들 양성하도록 만종의 녹봉을 주어 여러 대부들과 나라 사람들이 다 높여서 스승을 삼아 공경하고 본받는 바가 있게 하고자 한다. 그대는 어찌 나를 위해 맹자를 만류하여 가지 못하도록 하지 않은가? 시자는 은밀히 왕명을 받들어 한 단계 건너 진자에게 부탁하자 진자는 시자의 말을 맹자에게 전합니다. 도가 행해지지 않아서 지금 떠나려는 것인데 복록을 주겠으니 머물러 달라고 하는 것은 맹자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므로 맹자는 좋은 말로 거절하며 말합니다. 시자의 말이 그러하더냐? 시자가 어찌 내가 제 나라에 머무르지 못하는 뜻을 알겠는가? 제 나라의 왕이 나를 이처럼 대우하여 다시 머무르도록 하려 하니 이는 나를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부유하게 하고자 한다면 내가 전에 경이되어 받을 10만 종의 복록도 사양하고 받지 않았는데 이제 만종을 받으면 이는 많은 것을 사양하고 적은 것을 받는 것이니 부유하기를 바라는 자가 진실로 이와 같이 하겠는가? 옛날에 개손 씨가 자수구를 비평한 말을 새겨둘 필요가 있다. 괴이하도다 자수구의 사람됨이여. 자신이 자리를 얻어 정치를 하다가 임금이 쓰지 않으면 그만두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부귀를 잃을까 걱정하여 자제들로 하여금 경벼슬을 계속하도록 하게 하니 이는 그 뜻이 부귀를 탐내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으로서 누군들 부귀를 원하지 않겠는가? 자수구는 홀로 부귀를 잃을까 근심하여 스스로 농단을 두어 독점하였으니 심하지 아니한가? 도가 이미 행하지 못하였는데 다시 녹봉을 받음이 그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농단이란 말을 아느냐? 옛날에 시장에서 교역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없는 물건과 바꾸면 관리인 유사는 세금을 거두지 않고 분쟁을 다스릴 뿐이었다. 그런데 어떤 천한 장부가 반드시 끊어질 듯 높은 언덕인 농단에 올라서 좌우를 둘러보며 모든 시장의 이익을 망라하여 취하자 사람들은 모두 미워하며 천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그에게 세금을 징수하였으니 장사꾼에게 세금을 징수한 것은 이 천한 장부로부터 시작되었다. 자신의 정치적 포부가 실현되지 않자 제 나라를 떠나려는 맹자에게 복록을 많이 주며 융숭이 대접하겠다는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익의 많고 적음을 따지면서 왕과 흥정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맹자는 농단이란 고사를 이끌어냅니다. 부귀를 독점하려는 야심으로 깎아지를 듯한 높은 언덕인 농단의 유리한 곳에 올라 시장의 이익을 독차지하는 천한 장부 이야기 말입니다. 농단하는 세력을 막기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법이 생겨났듯이 독점적 이익의 추구는
경계 사항일 뿐입니다. 이익보다는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하려는 맹자는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이익을 탐하는 농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대들 역시 농단하지 마십시오. 공손추 하 11번째. 정성을 보이세요. 맹자는 도가 실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던 제나라를 떠나려는 마음을 정하기는 하였으나 차마 급하게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의욕도 많았고 애정도 깊어서였겠지요. 이하 몇 구절은 그러한 맹자의 마음을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맹자가 제나라를 떠날 적에 교외에 있는 주 땅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때 왕을 위하여 맹자의 발걸음을 만류하고자 하는 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앉아서 말하였는데 맹자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안석에 비스듬히 기대어 눕고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님은 불쾌한 기색으로 말합니다. 제가 경솔하게 만날 수 없어 하룻밤 전부터 제기하고 감히 말씀드렸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누워 계시고 들어주지 않으시니 다시는 감히 뵙지 말아야겠습니다. 앉거라. 내가 그대에게 분명히 말해주겠다. 옛날에 노나라 목공이 자사를 높이고 예로 대접하여 항상 사람을 시켜 자사의 곁에서 안부를 묻게 함으로써 어진 사람 공경하는 정성을 다하였으니 이것이 자사를 편안하게 하신 것이다. 만일 자사의 곁에 사람이 없고 그 정성스러운 뜻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자사를 편안히 머무르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선류와 신상이 노나라에 있을 때에 어진이를 청구하는 사람이 노나라 목공의 곁에 있어서 선류와 신상 두 사람의 어진 마음이 임금을 바른 도로서 인도하는 뜻을 칭찬하여 이 두 사람의 몸을 편안하게 해 주었다. 만일 노나라 목공의 곁에 사람이 없어서 임금으로 하여금 이 두 사람을 만류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 두 사람은 반드시 떠나갔을 것이다. 어진 자를 반드시 임금이 공경하는 예로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노나라 목공이 자사를 대접함에 친히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곁에서 모시도록 하였다. 그런데 자네가 나를 머무르게 하려는 것이 제나라 왕의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나와서 나를 예로서 대접한 것과 같다면 내 어찌 감히 머무르지 않겠는가? 그러나 지금 제나라 왕이 자네를 보내서 온 것이 아니고 자네의 생각으로 제나라 왕을 위하여 나를 머무르게 하려는 것이다. 자네가 어른을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 노나라 목공이 사람을 시켜 자사를 보필하면서 머무르게 한 일에도 미치지 못하니 이는 자사만큼도 나를 대접하지 않는 것으로 어른을 박대하게 하는 것이다. 자네로 시험삼아 생각해보라. 나를 머무르게 하는 것이 실상은 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자네가 먼저 어른을 끊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도리어 어른이 먼저 자네를 끊었다고 말하는가? 군자는 가볍게 머무르게 할 수 없고 군자를 머무르게 하는 자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임금의 마음을 깨우쳐서 임금의 공식적인 명으로 머무르게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자가 거만한 것일까요? 아니면 왕의 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공손추 하 12번째. 차마 떠나가지 못하는 마음. 맹자가 제나라를 버리고 갈 때 더디게 가자 제나라 사람인 윤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거치는 선비의 큰 절개이다. 제나라 왕이 은나라 탕원과 주나라 무왕과 같은 성군이 아닐 것은 사람들이 다 알 것이다. 만일 맹자가 제나라 왕이 그들과 같은 성군이 될 수 없는 줄을 모르고 찾아왔다면 이는 임금을 가리는 지혜가 없는 것이니 박지 못한 것이다. 만일 가능하지도 않은 줄을 알고도 제나라에 왔다면 이는 복록을 탐하고 왕의 은택을 구하려는 데 뜻을 둔 것이다. 천리 먼 길을 와서 왕을 만난 것은 뜻이 서로 맞다고 합하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뜻이 맞지 않으므로 떠나가되 사흘을 주 땅에서 지낸 후에 제나라 국경을 벗어나니 어찌 그리 지체하는 것인가? 나는 그것이 못마땅하다. 맹자 제자인 고자는 윤사가 했던 말을 가지고 맹자에게 고하자 맹자는 담담히 말합니다. 저 윤사가 어찌 내 마음을 알겠는가? 천리를 멀다 않고 왕을 보러 온 것은 도를 행하고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였는데 이는 진실로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뜻이 맞지 않아 떠나는 것이 어찌 내가 원하는 바이겠는가? 부득이해서였다. 사흘밤을 자고 주 땅을 나가는 것을 윤사는 지체하였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는 오히려 빠르다고 생각된다. 누군들 허물이 없겠는가? 왕이 부디 고치기를 바랬으니 왕이 만일 허물을 고쳤다면 반드시 주 땅으로 사람을 보내 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을 것이다. 사흘 밤을 자고 떠나는 마음은 바로 천리 밖에서 제나라로 온 마음이니 어찌 급하게 제나라 국경을 벗어나려 하였겠는가? 주 땅을 벗어나도 왕은 나를 쫓아 부르지 않았으므로 왕의 마음이 결국 깨닫지 못할 줄 알았다. 그런 다음에야 확실히 돌아갈 뜻을 굳혀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돌아갈 뜻은 정했지만 어찌 끝까지 왕을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솔직 담백하신 왕께서는 그래도 충분히 선을 행하실 수 있을 것이다. 왕께서 만일 나를 등용하신다면 어찌 다만 제나라 백성만이 편안할 뿐이겠는가? 천하의 백성이 모두 편안할 것이다. 왕이 부디 허물을 고치시기를 나는 날마다 바란다. 네, 어찌 소장부처럼 군주에게 가나다가 받아주지 않으면 노하여 씩씩거리며 얼굴빛에 노기를 나타내며 떠나면 하루 종일 있는 힘을 다하여 간 뒤에 머무르는 행태를 보이겠는가? 이 말을 들은 윤사는 스스로 실현한 것을 깨닫고 나는 진실로 소인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대화는 일단락됩니다. 윤사가 맹자의 답변에서 느낀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다만 거취를 명백히 정하여 떠나려면 빨리 떠날 것이지 주저한다고 비판할 뿐 정작 더디게 국경을 벗어나려는 맹자의 속내를 몰랐던 것이지요. 성현의 도리를 행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것과 임금을 사랑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베풀려는 간절한 생각이 눈앞을 가려 차마 떠나지 못하는 그 깊은 마음 말입니다. 공손추 하 13번째. 하늘은 나를 저버리지 않으리라. 맹자는 제나라에서 기대를 접고 이제 미련 없이 새로운 정치적 이상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 뒷모습이 다소 처량해 보일 듯한데 맹자 책에는 그러한 모습마저도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어느 날인가 맹자가 뜻이 맞지 않아 제나라를 버리고 갈 때 제자인 충우가 도중에 묻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나라 땅을 벗어난 뒤도 기쁘지 않은 기색이 있는 듯합니다. 지난날 제가 선생님께서 공자님이 말씀하신 군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며 사람을 허물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가도 기쁘지 않은 것이 없을 터인데 선생님께서는 어찌하여 그처럼 우울해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다. 그때란 하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탓하지 아니하였던 때로서 몸을 수양하고 학문을 강론하던 시절이었다. 반면에 지금은 유학의 도가 장차 폐지될 유태로운 때이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500년에 반드시 왕자가 나오니 그 사이에 반드시 세상에 유명한 자가 있다. 주나라에서부터 아래로 700여 년이 되었으니 연수를 가지고 보면 이미 지났고 시기로 살펴보면 지금 가능한 때이다. 하늘이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지 않은 것이지 만일 천하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지금의 세상에 나 말고 그 누가 있겠는가? 내가 어찌하여 기뻐하지 않겠는가? 예로부터 밝은 임금과 어진 신하가 서로 만나는 데에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이 있었다. 대략 500년이면 천운이 모여 반드시 왕노릇 할 자가 천명을 받고 일어난다. 요순으로부터 탕왕에 이르기까지 또는 탕왕으로부터 문왕과 무왕이 한 시대의 이름을 드러낼 때까지가 대략 500년인 것이다. 그러나 왕노릇 할 사람이 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반드시 덕업과 명망이 한 세상에 이름을 날릴 만한 자가 있어서 그들을 보자 하였다. 어찌 지금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겠는가? 주나라를 세운 문왕과 무왕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왕노릇 할 자가 일어나지 아니한 지 700여 년이 되었다. 500여 년의 연수를 계산하면 이미 그 차례가 지나갔고 지금의 때는 혼란이 극심해져 다스림을 생각하고 있으니 무언가 할 만한 때인 것이다. 이러한 때에 왕노릇 할 자를 만나 그를 도와 세상에 이름날 사업을 세우지 못하니 이것이 내가 기쁘지 아니한 것이다. 세상이 다스려지고 어지러움은 모두 하늘의 뜻에 달려 있다. 제 나라에서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은 하늘이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늘의 뜻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만일 하늘이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리려 한다면 지금 세상에 나를 빼고 그 누가 있겠는가? 나는 편안히 때를 기다릴 것이니 비록 기쁘지 아니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기쁜 것이 아니겠는가? 짧은 순간이지만 맹자의 여러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상이 좌절되어 떠나는 우울하고 속상한 마음.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다라는 삶의 회한. 천하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지금의 세상에 나 말고 그 누가 있겠는가라는 당찬 자신감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인간 맹자의 진솔한 모습이기에 친근함마저 느끼게 합니다. 500년 순환 주기를 내세우면서까지 왕도 실현의 신념을 꺾지 않겠다는 맹자의 당찬 각오는 하늘은 결코 나를 저버리지 않으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섭니다. 공손추 하
14번째. 의리에 따른 소신 있는 행동. 맹자는 제나라에서 경의지위에 있을 때에 녹봉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명예직으로 맹자 자신이 도를 행하는 데 뜻이 있었기에 녹봉을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이상이 높다고 하지만 녹봉을 거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스승의 처신을 묵묵히 따르던 공손추는 이제 제나라를 떠나 휴 땅에 머무르고 있던 상황이므로 자연스럽게 그때의 일을 묻습니다. 벼슬하면 반드시 복록을 받는 것인데 선생님께서는 제나라에 벼슬하면서도 복록을 받지 않으셨으니 옛날의 도가 그러합니까? 아니다. 제나라에 오기 이전에 숭이란 땅에서 왕을 뵙고서 나를 중용하지 못할 줄 알았다. 그때부터 떠나갈 뜻이 있었고 이 뜻을 굽히고 싶지 않았기에 그 복록을 받지 않은 것이다. 급히 떠나지 못한 것은 바로 이어서 제나라의 전쟁으로 군대를 동원하라는 급박한 명령이 있어서 떠나겠다고 청할 수 없었을 뿐이다. 어찌할 수 없어 제나라에 오랫동안 머무른 것은 나의 뜻이 아니었다. 맹자는 제나라에서 복록을 받지 않았던 이유와 속히 떠나지 못했던 당시의 상황을 회고합니다. 벼슬을 대가로 녹봉을 받는 것은 정당한 예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맹자가 제나라에서 녹봉을 받지 않는 것은 예초부터 자신의 뜻을 굽혀가며 왕의 신하로서 벼슬길을 구하려 하지 않았던 의리에 따른 행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의리가 있는 곳에는 때로는 이해도 편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맹자의 후예들인 조선의 훌륭한 선비들이 그러했듯이 강직하고 청렴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의리에 따른 소신이 있는 행동이었음을 보여줍니다.